납치된 통역사,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셜록 홈즈와 가까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가 가족이나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의 과묵함은 그렇지 않아도 비인간적인 그의 모습에 한층 더 보탬이 되었다. 그러다가 때로는 그가 참 고독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심장은 없고 머리만 있는, 지성이 탁월한 대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다. 그의 여성 혐오와 새로운 관계를 기피하는 성향도 그의 냉정한 성격을 잘 드러내 주었지만 자기 지인에 대해 철저히 숨기는 것만큼 그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었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고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놀랍게도 그가 내게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두서없이 대화를 나눴다. 갑자기 골프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일식의 각도 변화까지 흘러갔고 마지막에는 격세 유전과 열성 유전에 대한 의문까지 논했다. 논지는 개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에 대해 어디까지가 유전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조기 교육으로 되는 것인지였다. 자네의 경우에는 말이지. 내가 말했다. 지금까지 말해준 내용들로 보면 자네의 관찰력과 추론 능력은 자네의 체계적 훈련 덕분인 게 확실해. 어느 정도는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내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대지주들이었어. 딱 그들의 신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예술가였던 베르네의 자매였던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것도 같아. 예술가의 피가 흐르면 그것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하지만 그게 유전적인 것인지 자네가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우리 형인 마이크로프트가 나보다 더 심하거든. 내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다. 영국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니 어떻게 경찰이나 언론이 그를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형제가 더 심하다고 한 말은 아무래도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이라 짐작했다. 홈즈는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친애하는 왓슨? 그가 말했다. 나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야 해.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건 자신을 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지. 그러니까 마이크로프트가 나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말할 때는 말 그대로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면 돼. 동생이야? 7살 형이야.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가 있지? 자기 영역에서는 유명해. 어딘데? 뭐, 예를 들면 디오게네스 클럽 같은 곳이지. 나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생각이 표정으로 드러났는지 셜록 홈즈가 시계를 꺼냈다. 디오게네스 클럽은 런던에서 가장 괴상한 클럽이야. 마이크로프트는 그곳에서도 가장 괴상한 사람 중 한 명이지. 형은 항상 4시 45분부터 8시 40분까지 그곳에 있어. 지금이 6시니까 이 아름다운 저녁에 산책을 하고 싶다면 의문의 장소와 의문의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5분 후 우리는 리젠트 서커스 쪽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궁금하겠지. 셜록이 말했다. 마이크로프트가 왜 자기 능력을 탐정 일에 사용하지 않는지. 그럴 능력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분명 그가 관찰력과 추론 능력에 있어 나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지. 탐정의 기술이 안락의자에 앉아 추리하는 것뿐이라면 내 형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가장 훌륭한 탐정이었겠지. 하지만 그는 야망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 그는 굳이 자기 주장을 증명할 노력도 하려 하지 않을 거고 입증하느라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틀렸다고 여겨지는 게 낫다고 할 거야. 내가 여러 번 그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의 설명이 나중에 보면 맞더군. 그렇지만 문제는 법정의 판사나 배심원 앞에 증거 등으로 제출하기 위한 실제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럼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야? 전혀 아니지. 나에게 생계수단이 그에게는 취미생활일 뿐이지. 그는 숫자에 대해 뛰어난 능력이 있고 정부 부처 도서 몇 권을 검수하기도 해. 그는 펠멜에 처박혀 지내고 매일 아침 코너를 돌면 있는 화이트홀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1년 내내 운동이라고는 그렇게 걷는 게 전부이고 그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코앞에 있는 디오게네스 클럽이 전부야. 지금 그 클럽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쑥스러워서, 어떤 경우에는 그저 사람이 싫어서 친구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잖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최신 간행물을 보는 건 좋아하지.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게 디오게네스 클럽이야. 이제는 가장 폐쇄적이고 비사교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지. 회원들은 서로에 대해 절대 관심을 갖지 않아. 형은 창립 멤버 중 한 명이고 나도 그곳이 편하고 좋아. 우리는 대화를 하는 사이 펠멜에 도착했고 성 제임스를 뒤로하고 더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칼튼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문 앞에 멈춰섰고 나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복도로 들어갔다. 유리 패널을 통해 커다랗고 호화로운 방이 보였고 그 안에는 꽤 많은 남성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홈즈는 펠멜 방향으로 있는 작은 방을 보여주더니 그곳에 나를 잠시 혼자 두고 누군가를 데려왔다. 그의 형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셜록보다 덩치가 훨씬 컸다. 그는 굉장히 뚱뚱했지만 커다란 얼굴에서도 셜록과 같은 예리함이 느껴졌다. 그의 눈동자는 아주 밝은 회색이었는데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적 눈빛이 느껴졌다. 셜록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때만 나오는 표정이었다. 반갑습니다, 왓슨 씨. 그가 먼저 물개같이 큼직하고 통통한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왓슨 씨가 우리 동생 셜록의 기록자가 된 이후로 동생에게 다양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나저나 셜록, 지난주에 영주의 저택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내게는 버거운 사건 같았거든. 아니, 해결했어. 내 친구 셜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아담스였겠지? 응? 아담스였어. 처음부터 그자인 줄 알았어. 둘은 클럽 안바깥 베란다와 통하는 창가에 앉았다. 사람에 대해 연구하려면 이 자리가 딱이지. 마이크로프트가 말했다. 저 위대한 사람들을 봐. 예를 들면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두 명 좀 봐. 방금 전 당구를 치면서 점수를 계산했던 사람? 아니면 그 옆 사람? 맞아, 그 사람.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 사람은 창가 건너편에 멈춰 섰다. 그중 한 명의 조끼 주머니에 묻은 분필 자국을 보고 그가 당구를 즐겨 친다는 것을 겨우 알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체구가 작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는데 모자를 뒤로 쓰고 꾸러미를 몇 개 들고 있었다. 나이 든 군인 같은데 셜록이 말했다. 굉장히 최근에 전역한 것 같고 그의 형이 말했다. 복무는 인도에서 했겠지. 그리고 하사관이겠지. 왕립 포병대 같고 셜록이 말했다. 호라비일 거야. 애도 하나 있고 사랑하는 동생 애들일 거야. 한 명이 아니지. 이봐요, 신사 여러분. 내가 우수 1.5며 말했다. 두 분 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저런 자세, 권위적인 표정, 햇볕에 탄 피부를 가진 사람이 군인이고 인도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기는 전혀 어렵지 않지. 홈즈가 대답했다. 아직도 군화를 신고 있으니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마이크로프트가 받아쳤다. 기병대의 걸음걸이는 아니지만 한쪽 이마색이 더 밝은 것으로 보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자를 썼던 거야. 공병대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살이 쪘어. 그러니 포병대였던 거지. 그럼 당연히 저렇게 슬퍼하는 기색으로 보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야. 자기 옷을 직접 고르는 걸 보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일 가능성이 크지. 자녀들 물건도 사고 있었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자녀 한 명은 아주 어린 아이겠어. 아내가 분만 중에 떠난 것 같아. 팔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걸 보니 아이가 한 명 더 있는 거야. 나는 셜록이 왜 형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예리하다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로프트는 거북 등껍질로 만든 상자에서 코담배를 꺼냈고 커다랗고 빨간 비단 손수건으로 외투 앞쪽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나저나 셜록.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마음에 꼭 들 만한 사건이 나에게 의뢰가 들어왔어. 제대로 수사할 에너지는 없는데 짐작. 내가 찾은 단서들에 대해 듣고 싶으면. 사랑하는 형, 당연하지.
셜록의 형이 수첩 한 장을 찢어 메모를 갈겨 적고는 벨을 눌러 웨이터에게 전달했다. 멜라스 씨에게 이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 그가 말했다. 우리 집 위층에 사는데 나하고도 약간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 그래서 난 처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가 나한테 오더라고. 내가 알기로 멜라스 씨는 그리스 출신인데 여러 언어에 아주 능통해. 그는 법원에서 통역사로 일하기도 하고 노선벌랜드 에비뉴 호텔을 방문하는 부유한 동양인들을 상대로 가이드로 일하기도 하며 돈을 벌지. 그가 했던 엄청난 경험은 그에게 직접 듣는 게 좋겠어. 몇 분 후 작고 뚱뚱한 남자 한 명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황록색 얼굴의 수처럼 검은 머리로 보면 남반구 출신이었는데 말하는 어조는 학식 있는 영국인 같았다. 그는 아주 반갑게 셜록 홈즈와 악수를 했고 셜록 같은 전문가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자 검은 눈동자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경찰도 저를 믿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세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얼굴이 반창고로 뒤덮인 가엾은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지금이 수요일 저녁이죠. 멜라스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제 이웃 마이크로프트 씨가 이미 알려주셨겠지만 저는 통역사입니다. 모든 언어, 거의 모든 언어를 통역하죠. 하지만 태생은 그리스 출신이고 그리스 이름을 가진 만큼 주로 그리스어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수년간 그리스어 수석 통역사로 있었고 호텔에서 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가끔씩은 업무 시간 외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이나 늦은 시간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서비스를 원할 때 도와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밤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젊은이인 라티머 씨가 제 방으로 와서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스 친구가 업무적인 이유로 그를 보러 왔는데 외국어는 할 줄 몰라서 통역 서비스가 꼭 필요했어요. 그는 자기 집이 조금 떨어진 켄싱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아주 급해 보였는데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저를 재촉하며 서둘러 택시에 탔어요. 택시라고 했지만 타고 보니 제가 평소에 타던 택시가 아니었어요. 런던에 있는 평범한 살인마차보다 확실히 넓었고 낡았지만 재료나 장치들도 양질의 것들이었습니다. 라티머 씨는 제 반대편에 앉았고 우리는 체링 크로스를 지나 세프치베리 애비뉴로 올라갔어요. 옥스퍼드 가를 지날 때쯤 저는 그 길이 켄싱턴으로 우회하는 길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라티머 씨가 격하게 반응을 하더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납으로 가득 찬 무시무시하게 생긴 몽둥이를 꺼내어 들더니 마치 무게와 세기를 시험해보려는 듯 앞뒤로 몇 번 휘둘러 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쪽 창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려는 듯 창문이 종이로 가려져 있어 놀랐죠. 멜라스 씨, 시야를 가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멜라스 씨가 길을 아시게 되면 제가 불편해지거든요. 상상이 되시겠지만 그의 그런 말에 저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제 의리인은 아주 강하고 어깨가 넓은 젊은이였어요. 만약 저에게 무기가 없으면 그를 상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라티머 씨, 아주 불편한 상황이네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 불법이라는 건 아시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경고하죠 멜라스 씨, 오늘 밤에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저에게 반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마차에 있든 제 집에 있든 제 손 아래 있다는 건 동일하다는 것도요.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거칠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도대체 그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납치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어찌되었든 반항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거의 2시간 동안 마차 안에 있었어요. 때때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포장된 둑길이라는 것을, 매끄럽고 조용하면 아스팔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소리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창문에 붙은 종이는 빛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앞쪽 유리에는 파란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펠멜에서 출발했을 때가 7시 15분이었는데 차가 멈췄을 때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라티머 씨가 창문을 내렸고 낮은 아치형 입구가 보였어요. 그 위에는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마차에서 등 떠밀려 성급히 내렸고 문이 열리더니 금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시골 지역인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에는 유색 가스등이 있었는데 너무 희미해서 복도에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덩치가 작고 심술궂은 얼굴에 어깨가 둥근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쪽으로 오자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해롤드, 이분이 멜라스 씨인가? 그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멜라스 씨, 악감정은 가지시지 않길 바랍니다만 당신 없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와 깨끗하게 거래하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허튼 수작이라도 부리려 하면 뒷일은 장담 못합니다. 그는 긴장한 상태로 경련도 일으키며 말했고 중간중간에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감정보다도 두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곳으로 올 그리스 신사에게 질문 몇 가지를 하고 그의 대답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키는 말만 하셔야 해요. 그가 또 긴장한 듯 낄낄 웃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태어난 걸 후회하실 거예요. 그는 이 말을 하며 문을 열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방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불빛이라고는 램프 하나가 겨우 반쯤 켜진 게 전부였기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방은 아주 큰 것 같았고 한 발 딛자마자 느껴지는 카펫의 느낌만으로도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지 알 수 있었죠. 벨벳 천 쿠션이 달린 의자들, 대리석으로 된 높은 벽난로에 그 한편에는 일본 갑옷처럼 생긴 것도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 노인이 제게 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젊은이는 자리를 떠났는데 갑자기 헐렁한 가운을 입은 신사 한 명과 함께 다른 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신사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가 조명 아래까지 오니 그의 얼굴이 더 선명히 보였는데 저는 그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죽은 자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툭 튀어나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눈을 보니 그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떤 육체적 병약함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의 얼굴에 십자 무늬로 된 반창고가 기이하게 붙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입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롤드, 슬레이트가 있나? 그 괴상한 생명체가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고 아까의 노인이 말했어요. 손은 풀어줬나? 그럼 연필을 주게. 멜라스 씨, 질문을 하시면 저자가 답을 쓸 겁니다. 먼저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그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절대 못해. 그가 슬레이트에 그리스어로 적었죠. 어떤 조건으로도 안 됩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물었어요. 그녀가 내가 아는 그리스인 성직자와 결혼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할 수 없어. 그가 사악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반은 말로 반은 글로 진행된 이상한 대화였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뭔가를 포기하고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했고 계속해서 분노에 찬 동일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내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질문마다 제 의견을 조금씩 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 중에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것들을 더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죠. 우리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이렇게 고집만 부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상관없어. 나는 런던에서 온 이방인이요. 당신 운명이 당신 머리에 달렸어요. 이곳에 얼마나 있었죠? 될 대로 되라지. 3주 됐소이다. 당신 재산은 절대 당신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뭐죠? 당신들 같은 악당의 것도 되지 않을 거야. 저들이 나를 굶기고 있다고. 서명하면 풀어줄 겁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인가요? 절대 서명 안 해. 나도 모릅니다. 이런다고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그녀의 말을 직접 듣겠어. 크라타이즈입니다. 서명하면 그녀를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럼 영영 못 보겠네. 아테네 사람입니다. 홈즈 씨, 제가 5분만 더 그와 대화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질문만 했어도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가 크고 우아해 보였고 검은 머리에 헐렁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해롤드. 그녀가 어눌한 영어로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있겠어. 너무 외로워. 그곳에 있는 거라고는 세상에 폴이잖아. 다음 문장은 그리스어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남자가 사력을 다해 입술에서 반창고를 떼어내더니 소피, 소피 하고 외치며 그녀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젊은이가 그 여자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포옹은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노인이 약인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해서 다른 문으로 끌고 갔죠. 저는 잠시 그 방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집이 무슨 집인지 희미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연장자가 문 앞에 서서 저를 감시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멜라스 씨. 그가 제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멜라스 씨를 아주 은밀한 일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멜라스 씨에게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어를 하는 우리 쪽 친구가 협상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가 동유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멜라스 씨의 능력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목례로 답했죠. 이곳에는 5개의 소버린 동전이 있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대가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낄낄거리며 제 가슴을 가볍게 치고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누구에게든 이 일에 대해 언급하시면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신의 은총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길 바라야 할 거예요. 생긴 건 허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 공포를 주었는지는 차마 설명하지도 못하겠네요. 이제 등불이 그를 비추었고 얼굴이 더 잘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누렇기까지 했어요. 듬성듬성 난 수염은 가늘고 힘이 없었죠. 그는 제게 말하며 얼굴을 더 가까이 내밀었고 그의 입술과 눈꺼풀이 무도병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실룩거렸어요. 저는 그의 괴상하고 귀를 찌르는 웃음소리가 긴장할 때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차갑게 빛나는 철의색이 가차없는 잔인함과 악독함이 가득한 그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죠. 당신이 발설하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정보통이 다 있거든요. 이제 가보시면 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친구가 배웅해 드릴 거예요. 저는 빠르게 현관을 나가 마차에 탔어요. 나무숲과 정원이 다시 보였어요. 라티머 씨가 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왔고 아무 말 없이 제 반대편에 탔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창문을 가린 채 끝없는 길을 달렸고 자정이 조금 지나 멈춰섰어요.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멜라스 씨. 함께 타 있던 친구가 말했죠. 집에서 너무 멀리 세워드려 죄송합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어떤 식으로든 마차를 따라오려 하시면 멜라스 씨만 다치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채 다 내리기도 전에 마부가 채찍질을 했고 마차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저는 경황 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황야 같은 곳이었는데 어두운 가시금작과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멀찍이서 창문에 듬성듬성 불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반대편에는 철도 신호등이 보였는데 빨간불이었죠. 저를 태우고 온 마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기차역 짐꾼이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주어스 커먼입니다. 그가 대답했고요. 시내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2km 정도 걸어가시면 클레펌 교차로가 나올 겁니다. 그가 알려주었어요. 지금 가시면 빅토리아로 가는 막차를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모험이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어디에 갔었는지도 누구와 대화한 건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범죄에 가까운 행위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마이크로프트 홈즈 선생님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찰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내에 셜록이 자기 형을 쳐다보았다. 뭐 진전된 거 있어? 그가 물었다. 마이크로프트가 사이드 테이블에 있던 일간지를 집어들었다. 아테네 출신의 영어를 못하는 그리스인 남성 폴크라타이즈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 보상합니다. 그리스인 여성 소피에 대한 정보 제공자도 유사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모든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어. 하지만 아직 답은 없었어. 그리스 공사관에서도 소식이 없어. 물어봤는데 아는 게 없다네. 그럼 아테네 경찰국 쪽에도 연락해봤어? 셜록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활기가 넘친답니다. 마이크로프트가 나를 보며 말했다.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건을 맡아봐. 뭐든 찾아내면 알려주고. 물론이지. 셜록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뭐라도 알게 되면 연락할게. 멜라스 씨에게도 연락드리죠. 멜라스 씨, 그동안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들도 분명 광고를 통해서 멜라스 씨가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홈즈는 전신국에 들러 몇 군데의 전보를 쳤다. 있잖아, 왓슨.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저녁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 형을 통해 받은 사건이 내가 맡은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가 되었어. 방금 들은 문제도 한 가지 추리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만으로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지. 나머지 단서들을 찾을 수 없다면 말이야. 자네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설명할 가설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텐데. 희미하게나마 해봤지. 그럼 자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에는 그 그리스 여자가 분명 해롤드 라티머라는 영국인에게 잡혀간 것 같아. 어디에서 잡혀갔을까? 아마 아테네에서 잡혔겠지. 셜록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젊은이는 그리스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 반면에 여자는 영어를 꽤 잘했고. 그러니까 그녀는 영국에 잠깐 있었지만 그 남자는 그리스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 그럼 그 여자가 영국에 방문했고 해롤드라는 사람이 자기와 같이 도망치자고 설득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지, 그게 더 가능성 있지. 그리고 그녀의 오빠가 누이 동생의 일에 간섭하겠다고 그리스에서 영국까지 온 거야. 그래, 내 추측으로는 그 그리스 남자는 오빠가 맞을 거야. 그는 경솔하게도 그 젊은이와 중년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아마 그가 여자의 재산의 신탁 관리자일 것이고 그들이 그를 잡아 재산량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가 거부했고 그와 협상을 하려면 통역사가 필요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썼다가 우연히 멜라스 씨를 알게 된 거지. 여자는 자신의 오빠가 온 줄 몰랐고 그날 어쩌다 알게 된 거야. 훌륭해, 왓슨. 홈즈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진실에 가까웠다고 생각해. 모든 카드가 우리 손에 있어.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들 쪽에서 갑작스럽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뿐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준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야? 우리 추측이 맞다면,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소피크라타이즈가 맞다면, 아니 적어도 그랬다면 그녀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 방법이 제일 희망적이야. 그녀의 오빠는 완전히 이방인이니까. 이 해롤드라는 작자가 그리스 여자와 관계를 쌓은 시간이 꽤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 적어도 몇 주는 됐을 거야. 오빠가 소식을 듣고 올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같이 살고 있었다면 마이크로프트의 광고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베이커가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홈즈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갔고 문을 여는 순간 놀라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인지 그의 어깨 너머로 보고는 나도 똑같이 놀랐다. 그의 형 마이크로프트가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들어와, 셜록. 왓슨 씨, 들어오세요. 그가 놀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내게도 이런 에너지가 있을 줄은 몰랐지, 셜록.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어쩐지 매력적이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이륜마차를 타고 너를 앞질러 왔지. 새롭게 진전된 사실이 있어? 내 광고에 대한 답이 왔어. 어? 맞아. 내가 나가고 몇 분 후에 나에게 도착했어. 그래서 뭘 알아냈어?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있어. 그가 말했다. 크림색 종이에 중년 남성이 펜으로 쓴 글인데 문장력이 그리 좋지는 않아. 오늘 날짜로 올라온 선생님의 광고에 답을 드립니다. 저는 실종된 여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 주신다면 그녀의 아픈 과거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베커넘시 머틀지에 살고 있습니다. 데본포트로부터 브릭스턴 남부에서 보내왔어.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말했다. 셜록, 지금 그에게 가서 그 자세한 정보가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사랑하는 형, 그 여동생의 이야기보다 그녀의 오빠의 목숨이 더 중요해. 내 생각에는 런던 경찰국 그렉슨 경위에게 전화해서 베커넘에 직접 가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시가 급해. 가는 길에 멜라스 씨도 데려가는 게 좋겠어. 내가 제안했다. 통역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훌륭해. 셜록 홈즈가 말했다. 사람을 보내서 살인마차를 잡으라 하고 우리는 바로 출발하자고. 그가 그 말을 하며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주머니에 넣었다. 맞아. 그가 내 눈빛을 보고 대답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꽤나 위험한 조직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멜라스 씨가 있는 펠멜에 도착하니 해가 거의 질 즈음이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그를 불러가서 이미 방에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문을 열어준 여자가 대답했다. 마차에 탄 신사 한 분과 함께 가셨다는 것 말고는 모릅니다. 그 신사가 이름을 알려주던가요? 아니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남자는 아니었죠. 아, 아니었습니다. 아담한 신사분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마른 얼굴의 인상은 좋은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웃고 계셨답니다. 따라와. 셜록 홈즈가 갑자기 외쳤다. 일이 심각해지고 있어. 런던 경찰국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멜라스 씨를 다시 잡아간 거야. 그가 힘으로는 그 자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어제 저녁의 일을 통해서 멜라스 씨의 육체적 힘이 그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이제 이 악당들이 그를 위협할 거야. 분명 그의 통역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다 이용한 후에는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우리가 바라는 바는 기차를 타고 베커넘에 그들과 동시에 혹은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런던 경찰국에 도착하니 그렉슨 경위를 만나는 것만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법적 절차를 다 따라야 했다. 런던 브리지에 도착했을 때가 9시 45분이었고 베커넘 역에서 내릴 때가 4시 30분이었다. 1km 정도 마차를 타고 가니 머틀지에 도착했다. 도로 뒷땅에 크고 어두운 집이 보였다. 우리는 택시를 보내고 함께 길을 따라 올라갔다. 창문이 다 컴컴하군요. 경희가 말했다. 버려진 집 같습니다. 우리 새들이 다 날아가서 둥지가 비어 있네요. 홈즈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경희가 웃었다. 입구 조명에 비친 바퀴 자국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짐을 실었는지는 어떻게 알죠?
같은 바퀴 자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쪽이 훨씬 더 깊이 파여 있죠. 마차에 상당히 무거운 것들을 싣고 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저보다 세 발짝은 더 앞서 가시는 것 같네요. 경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 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안에 아무도 없다면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는 문을 망치로 세게 치고 초인종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다. 홈즈는 잠시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돌아왔다. 창문 하나를 열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편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홈즈 씨. 홈즈의 현명한 방법에 감탄한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초대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 큰 집의 안쪽으로 한 명씩 들어갔다. 멜라스 씨가 잡혀갔던 그 집이 분명했다. 경희가 손전등을 켰고 그 빛으로 두 개의 문과 커튼, 조명, 일본에서 온 우편물을 비추며 자세하게 살폈다. 테이블 위에는 안경 두 개와 빈 브랜디 병, 먹다 남은 식사가 있었다. 잠깐 이 소리는 뭐죠? 홈즈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들었다. 위쪽에서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홈즈는 서둘러 복도로 나갔다. 그 음산한 소리는 위층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가 쏜살같이 올라갔고 나와 경희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형 마이크로프트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최대한 빨리 따라왔다. 2층에 문 3개가 있었고 불길한 소리가 나오는 쪽은 가운데 문이었다. 그 소리는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다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로 커지기도 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밖에 놓여 있었다. 홈즈가 문을 거칠게 열고 급히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손을 목에 댄 채 바로 다시 나왔다. 숯 연기예요. 그가 외쳤다. 조금 기다리면 없어질 겁니다. 흘끗 보니 방 안을 비추는 유일한 조명은 방 가운데 있는 작은 황동 산발이 안에서 타오르는 파란 불꽃이었다. 불꽃 때문에 마룻바닥이 찌그러진 원형으로 검푸르게 그을린 상태였다. 그림자 뒤로 벽을 등지고 웅크려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방 안이 유의 연기와 지독한 악취로 가득해 우리는 숨을 헐떡거리며 기침을 했다. 홈즈는 맨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황동 산발이를 바깥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잠시 후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헐떡거리며 말하고는 다시 뛰어나갔다. 초가 어디 있죠? 이런 환경에서 성냥은 사용하면 안 될 거예요. 문에서 손전등으로 비춰주시면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게요. 형, 지금이야. 안으로 달려들어간 우리는 유독 가스를 많이 들이켜 정신을 잃은 두 남자를 밝은 복도로 끌고 나왔다. 둘 다 입술은 퍼렇고 의식이 없었으며 얼굴은 붉게 부어올랐고 두 눈은 돌출되어 있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 있어서 검은 턱수염과 건장한 체격이 아니었다면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몇 시간 전에 디오게네스 클럽에서 우리와 헤어진 그리스 통역사였다. 그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고 한쪽 눈은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았다. 다른 한 명도 비슷하게 묶여 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야윈 키가 큰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패턴으로 반창고가 몇 개 붙어 있었다. 우리가 그를 눕히자 그의 신음소리가 멈췄고 그의 눈빛을 보니 그는 이미 가망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멜라스 씨는 아직 살아있었고 암모니아와 브랜디의 도움으로 1시간이 되지 않아 눈을 떴다. 모든 것에 해답이 된 그 어두운 곳에서 그를 내 손으로 구출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했고 우리의 추리대로였다. 한 남자가 난데없이 그의 숙소로 들어와 그의 소매에 숨기고 있던 호신용 지팡이를 빼앗고 그를 두 번째로 납치해 갔다. 두 번째 사건이었으므로 바로 죽게 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낄낄거리며 오는 그 악당이 이브른의 통역사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줬는지 그가 떨리는 손과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자니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는 순식간에 베커넘으로 끌려갔고 두 번째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보다 훨씬 극적인 상황이었다. 영국인 2명이 감금된 크라타이즈에게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자 그를 방에 다시 가둔 후 신문 광고를 통해 확인했을 멜라스 씨의 배신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막대기로 그를 때려 기절시켰다. 그 후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의 일은 그가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리스 통역사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광고에 답신을 보내온 신사와 소통하여 알아낸 사실은 그 불운한 여자가 그리스에 부유한 가문 출신인데 친구들을 만나러 영국에 온 것이었다.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 해롤드 라티머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를 통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와 함께 도망치자고 설득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 아테네에 있는 그녀의 오빠에게 알리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빠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솔하게도 스스로 무덤을 파서 라티머와 그의 친구 윌슨 캠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윌슨 캠프는 대대로 악명이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 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들 손으로 크라타이즈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해가 된 뒤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굶기며 그와 여동생의 재산을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했다. 그들은 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녀의 오빠를 가두었고 얼굴에 붙인 반창고는 그녀가 혹시 그를 보더라도 알아보기 어렵도록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통역사가 방문한 날 그녀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음에도 여자의 직감으로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가엾은 여자도 포로에 불과했다. 그 집의 사람이라고는 공모자인 마보와 그의 부인 밖에 없었다. 이제 비밀도 들켰고 크라타이즈에게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도학당은 그들을 거역한 자와 배신한 자에게 먼저 복수를 하고 여자를 데리고 도주한 것이다. 수개월 후 부다페스트에서 의문의 신문 기사를 올인 종이 쪽지가 우리에게 왔다. 한 여성과 여행을 하던 두 영국인이 비극적 결말을 맞은 내용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었는데 헝가리 경찰은 그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홈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리스인 여자를 찾게 된다면 그녀가 자신과 그녀의 오빠가 당한 불행한 비극에 관해서 어떻게 복수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납치된 통역사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 덤 커넥트 편엠